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한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를 그저 한 초선 의원의 결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시를 통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갈망했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에게 주목하는 현실,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을 강조하면서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장기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의 피의자를 찾아내 재판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많이 듣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응원과 기타 메시지도 또 질타 메시지도 좋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주요 뉴스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를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바로 직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어요. 네, 15일에 서울대 교수로 공식 복직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 복직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20여 분 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사퇴가 좀 무거운 일이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 일인데,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있고 나서 20분 만에 너무 빠르게 복직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냐, 서울대 학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정무직 진출을 위해 휴직했던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복직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복직이 자동적으로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제 오후 늦게 이 부분이 서류가 서울대에 접수가 되었고, 오늘 오전 결재를 통해서 공식 복직이 확정된 겁니다. 근데 지금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복직 신청을 했을까요?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 이것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총선 차출설, 정계 진출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만약 복직 신청을 늦게 할 경우에는 이미 복직 신청했는데도 내년도 총선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서 나는 그냥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후학을 양성하는 데만 힘쓰겠다, 학문 연구에 힘쓰겠다, 이런 의지를 좀 재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빠르게 복직 신청을 했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자체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복직을 하고 말고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 내부의 여론도 좀 분열된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공식적인 어떤 유감의 메시지라도 표명하던가,
또는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연루된 의혹이 있어요. 허위 인턴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하게 서울대 안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해명을 하고 나서 복지 신청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아쉽게 바라보는 시선이 역시나 이번에도 양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만약에 복지 신청을 좀 늦게 한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복직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복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검찰 수사가 나와서 만약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재판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복직을 한 상태에서라도 서울대 자체에서 징계위가 열릴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조만간 아마 남동생이나 또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남동생에 대해서만큼은 재청구가 확실해 보이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한 논란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바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특히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우선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투표에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96%인 1,180명이 반대, 찬성은 19명 1%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2명은 보류였는데 네. 물론 스누라이프의 투표만 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의 여론이 이렇게 99대 1로 기울어졌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뭐 반대하는 대자보도 붙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시선만 있는 게 아니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뭔가 제자들을 향한 어쨌든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의혹의 해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복직 신청서를 넣는 게 순서상 더 맞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변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인 측에서도 최근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언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심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밝혔고요. 보통 이 뇌종양이나 뇌경색처럼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진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왜 제출하느냐? 아무리 조사를 받더라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 네. 조사 과정에서도 또 배려를 해주고 신병 처리 과정에서도 건강에 안 좋은 게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도 분명히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검찰에 조만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주는데 아직까지는 검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네. 이 사실이 주진우 기자죠. 네. 지난 주말에 따로 또 미술관에서 조국 전 장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쪽에서도 그 사실이 맞다. 확인을 해준 거죠. 예, 확인해줬고. 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렇게 뭐 일부 예측과는 달리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이제 그만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관측을 뒤엎고 빨리 사퇴를 한 것에 그걸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정경심 교수가 아프기 때문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네, 그런 해석도 나오고요.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최영애 평론가도 비슷한 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새로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결심에 상당 부분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조 전 장관의 사퇴의 변을 보면 거기에 가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제 힘들어하는 가족들 곁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이제 결국 조만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까 말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늘어난 셈이고요. 네.
이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선 변호인 측의 진단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 건강 문제를 생각하고 소환 조사를 뭐 조사 시간이 좀 적었다고 하지만 5차에 걸쳐서 벌써 했고요. 네. 5차 조사 조사하려면 안 됐기 때문에 6차 조사까지 무조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남동생과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측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이화여대 학장이었던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당시에 암 투병 중이었어요. 네. 따라서 모자를 쓰고 나왔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빠지는 뭐 거죠, 빠지기도 그건. 하고요. 예. 그런 암 환자 같은 경우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미루어 보게 된다면 이 정경심 교수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게 오히려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원칙대로 청구해야 된다. 이런 고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검찰에서 딱 부러진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은 것 같고 또 청구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변호인 측의 진단서를 검토해 보면서 주말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이게 오늘 이제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었는데 바로 하루 전에 지금 사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국감이 그러면 조 전 장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장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김호수 차관이 대신 나와서 국감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차관에게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을 하고 그만둬야지 장관이 국감 하루 전에 그만두는 건 무책임한 자세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호수 차관에게 물었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만두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제가 모셨던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 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은 차관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발탁했던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단장 이런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 가운데 김호수 차관이 자신은 또 공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이런 대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퇴하면서 김이 좀 빠진 감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어도 조국 전 장관의 거취나 여러 가지 행보가 가장 큰 화제였던 것은 사실이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안 이런 정책적인 질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개혁에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선은 한국당이 바라봤을 때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의 여당 체제에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 공수처장을 중립적으로 뽑는 제도적 마련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보게 되면 네. 공수처장을 뽑을 때 이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하고 또 정부에서 한 명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추천위원회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수처장으로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중다수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는 야당목 추천위원들도 동의를 해야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만 네. 채워질 수 있는 정족수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들 빼고 여당 위주 추천위원들로는 5분의 4 채우기가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당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 여당의 비리,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기보다는 정부를 대신해서 뭐 판검사들, 경찰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권 연장용 또 다른 옥상호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검찰을 일단 2개 만들어 놓는 셈이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발의된 법안에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 위주의 편향적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고 또 이런 권력기관, 수사기관을 2개나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긍정적인 효과, 견제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암투라던가 내부 정치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나 기존의 공수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의 기소독 정권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헌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검찰이 또 그동안에 자기 자체적인 어떤 비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좀 힘의 균형이나 견제의 측면에서 공수처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공수처는 사실은 검찰도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직 자체가 뭐 지금 처장하고 검사들까지 하면 한 20여 명. 그리고 수사관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명됐을 때요. 청문회에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한 질문 나왔고 서면 답변도 했거든요. 네. 보게 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동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나름의 어떤 철학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고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도 검찰이 별도의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국회 의사 결정대로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검찰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는 국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뭐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본회의 표결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또 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3당이 합의를 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네. 원안이 아니라 합의한 원안 그냥 바로 합의 법안 본회의에 올려서 투표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블랙리스트라는 명시적 용어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적한 것인데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업무 수행에 불성실한 그런 검사 집중 관리하겠다.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철희 의원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불성실 검사 리스트가 사실상은 정치적인 용도로 작성되고 유지됐던 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지난 정권인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 리스트에 올라서 집중 관리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리스트를 만들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대검의 반부패 부장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을 좀 지목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국감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블로그 글을 통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다. 또 우리나라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요. 서로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 단순히 야당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고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결정적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오히려 네. 그럴 바에는 좀 젊은 사람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면서 사실상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나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철희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 인적 쇄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나 이 불출마 선언에 2호, 3호 선언이 나올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네. 어쨌든 공천을 앞두고 모든 정당의 화두는 인적 쇄신이고 개혁이잖아요. 혁신적인 공천.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해주면 지도부에서도 공천 전략 세울 때 좀 어깨가 홀가분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조국 전국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중도층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지지하다가 등을 돌린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자진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 이렇게 먼저 이철희 의원 등이 나서서 여당에서 공천 혁신 인적 쇄신, 기득권 포기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이번에 잃어버렸던 중도층의 민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또 한국당도 이러한 불출마 선언을 마냥 두고 볼 게 아니라 사실 불출마 선언할 중진들 한국당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원들 한국당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공천 혁신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내놓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정치권이 이 말의 의미를 좀 한 번쯤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도 뭐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서로 간에 좀 아까 공수처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이 지금 사법개혁안이 결국은 뭐 본회의에 자동 회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전략은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세 곳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이 세 정당의 원내 대표들이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보통 2대1이 되면 네. 진행이 좀 쉬워요. 뜻이 같은 두 당이 나머지 한 당을 좀 압박하거나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과거에 패스트트랙 전국 때 김관영 원내대표였죠. 바른미래당.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과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한국당이 패싱됐고 그 결과 패스트트랙이 관철됐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사법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해서. 네. 원래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때의 약속은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이 사법개혁이었거든요. 네. 근데 상황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워낙 높고 또 국회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해석하기로는 사법개혁 법안은 10월 말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원래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법사위에서 90일 정도 법안이 계류되는데 그건 없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개특위나 뭐 법사위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법제처나 이런 곳에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법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원천무효다. 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 선거법이나 사법개혁이나 이런 네. 강경한 입장.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정확한 의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원래 패스트트랙 도입할 때 약속을 지키자는 겁니다. 네. 선거법 먼저 하기로 했으니 11월 말까지 기다려서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하자는 거라서요. 3당이 다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서 네. 합의안을 조율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원래 이런 게 제일 통과 안 돼요. 그렇죠. 각자 다 생각이 달라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사법개혁 법안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검찰개혁을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2+2 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도 어려운 이런 회담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저는 그냥 부르기 쉽게 둘둘둘 회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둘둘둘 회담. 네. 이게 3당 원내대표 한 사람과 이 서로 간에 국회의원 한 명씩을 더 추가해서 네. 원내대표 이제 원내 교섭단체에서 2명씩을 내세우는 실무회담입니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한 명에다가 또 다른 의원 한 명 이렇게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논의할 때는 법사위 간사인 송기원 의원을 참여시킬 예정인데요. 네. 나중에 선거법을 논의할 때는 또 다른 의원을 송기원 의원 대신 참여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네. 한국당은 아직 의원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선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로 한 만큼 김재현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6명이 마주 앉아서 아까 설명드렸던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둘둘둘 회의 끝에 딱 부러지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죠. 네. 그리고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이 둘둘둘 회의가 잘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 있는 문제, 그거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날짜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네, 11월 27일입니다. 네, 그때 그냥 자동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돼 있는 법안, 검찰개혁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 그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에 탄 것을 두고 날짜가 10월 말이냐 아니면 12월 초냐 내년 1월 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90일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법개혁안 자체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90일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건 맞지만
그 위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 절차를 왜 무시하느냐. 네. 90일 더 써야 된다. 10월 29일에서 3개월 더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이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 문제는 아마 국회 입법조사처라던가 또는 법제처 등에서 법적인 해석을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거나. 네, 국회의장의 네. 결단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국회법 무시한 것이다라고 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지. 꼭 헌법재판소까지 꼭 가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해요. 모양새가. 근데 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만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에 고발장 들고 가는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이제껏 매끄럽게 합의를 한 전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법안 내용 이전에 처리 시기부터 합의를 하는 게 급선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또 더군다나 또 12월 2일 내년 예산안 또 자동 상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네.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또 묘하게 다 맞물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아주 복잡하게 정치적 계산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예산안 의결시킨 건 지난 국회 역사상 매우 손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법 다 어기면은 그 누가 법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은 표현인데 나머지 야당들 군소야당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아마 그 불리는 야당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 야당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런 당들의 역할도 존재감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투표를 얻어내야만 과반의 표결을 얻어내야만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또는 대한신당 군소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 한 명 한 명의 표심도 중요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먼저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고 있으니 원래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던 4당이 모이자는 건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관영 의원에서 오신환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대한신당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사실상 의원 수로 보게 된다면 민주평화당보다 대한신당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당이 제안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은 현실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 나머지 군소야당의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해서 지금 사법개혁 먼저 처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군소야당의 주 관심사는 당연히 선거법입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어야만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확실하게 설득해내느냐가 또 여당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당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 얘기를 쭉 이제 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79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9476님,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정치꾼들은 내년 선거에서 걸러내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좀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왔다는 소식도 저희가 지난주에 네.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를 위해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또 마지막으로 미래차 분야 60조 원 투자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일종의 혁신성장과 관련한 경제 행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직후에 수보회의 때 문 대통령이 발표했던 메시지하고도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당시 또 서초동 광화문 집회 언급하면서도 그때는 또 사퇴 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국민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난 3개월 동안 국정의 중심이 조국 전 장관이었어요. 그것이 정부 여당에게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게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난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적 관심의 추를 좀 옮길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 먹거리이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제조업 중에서 직접 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 전용차가 수소 차량입니다. 네. 그런 수소 차량을 직접 타고 다니는 어떤 솔선수범 모습을 통해서도 미래차, 자율주행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요. 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네. 윤총경 있지 않습니까? 이 윤총경 같은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또 파견 근무 나왔었고 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찍힌 사진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노건 C&I, 과거 큐브스로 불렸던 것입니다. 네. 이 대표 정모 씨로부터 주식을 받고 사기, 횡령, 배임 사건 이런 것들을 무마해 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당시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실제로 사건을 무마해 줬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윤청경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당시에 경찰이 명운 걸고 수사하겠다면서 150명의 인력을 투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뭐 구속 기소나 이런 것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속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소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공소장에 적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자료 확보다, 기소 이전의 마지막 절차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제대로 못한 수사를 검찰이 나서서 버닝썬 게이트 국민 관심이 많았는데 밝혀내면 아마 여론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굳이 검찰이 나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분리하다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좀 검찰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열심히 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한다고요? 네, 오늘 본교섭 쟁점 합의하지 못해서 내일부터 1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1호선에서 4호선 구간 같은 경우 평일 기준 열차 운행률이 65%, 5호선에서 8호선 구간은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노조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만큼은 열차 운행을 100%로 맞추겠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노사의 열린 자세 협상을 당부했습니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피크제 폐지나 또 지하철 안전 인력 충원 등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파업 여부가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뉴스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15년 전 서울에서 일어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KBS 김용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경찰이 15년 전 일어났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15년 전 2004년 8월 19일 새벽에 일어났던 살인 미수 2건입니다. 네. 미아동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새벽 3시 31분과 41분 불과 10분 사이에 미아동 일대에서 당시 20살 여성과 그리고 당시 18살이었던 미성년이었던 여고생 여성을 흉기로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불과 이제 10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었고, 이 당시에 저희가 그 목격을 했고 신고를 했던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도 그 당시 상황을 생생히 좀 기억을 하셨고요. 15년 전에 이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앞두고 지난 8월 14일에 뒤늦게 기소가 된 것이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피의자가 맞습니다. 아, 피의자가 맞습니까? 네네네. 피의자는
누굽니까? 이 피의자가 실은 2명인데요.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1명입니다. 그 공범은 2012년에 암으로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공소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1명이 기소가 됐고요. 지금은 54살, 당시는 39살이었던 이모 씨입니다. 네. 근데 이 씨는 이미 그 2건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 네. 중인 재소자입니다. 구 청송교도소, 지금은 경북 북부 1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 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15년 전에 같은 해였어요. 세간을 네.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석촌동 전당포 살인 사건과 송파 분회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 이번 살인 미수 2건도 저질렀던 피의자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춘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군요. 유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취재하다 보니까. 아, 그럼 지금 15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해결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안선모 형사과장, 육종환 강력계장, 그리고 최덕근 강력팀장 이하 강력팀원께 정말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5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과거 2012년 7년 전에 다른 경찰서에서 한번 송치까지는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씨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까지 넘기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미제로 남았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아, 그럼 풀어줬던 거예요? 그냥 잡고도? 아니죠. 그때도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아, 그때도 그렇죠. 수감 중이었어요. 네, 그 경찰에서 이제 특정을 첩보로 입수해서 지금처럼 네.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준하게 수사를 해서 송치까지는 검찰이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재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미제로 남았었던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굳이 강남경찰서가 하지 않아도 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할이 아니에요. 미아동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네. 강남서 관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잡았느냐. 지금 이 강력팀의 수사 담당하는 담당관 중에 한 명이 석촌동 살인사건 이 씨가 저질렀던 네. 그거를 수사했던 수사관이 지금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강남경찰서에. 네. 그래서 수사 첩보를 다른 사건으로 입수하는 와중에 이 씨가 당시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명확하게 들었던 그 수감 동기, 교도 수감 동기와 출소한 재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이미 들었죠. 네. 듣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씨랑은 이 수사관이 구면이기 때문에 석촌동 건에 있었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청송교도소에 부지런히 내려가서 계속해서 안면을 트고 네. 서로의 신뢰를 쌓은 와중에 이런 진술들을 맞춰서 이 사람이 이제 자백을 끌어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증거 인멸을 그 살인 미수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밝혀냈고 그래서 한 차례 엎어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면밀한 것들이 다 충족이 됐고 또 하나는 이 씨가 지금 예전과 다르게 심경의 좀 변화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까지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기소까지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피의자 이모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제가 좀 깊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씨는 그 어릴 적부터 교도소에 많이 이제 들락날락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죽은 공범을 이 씨는 거의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사건을 저지를 때 마약에 취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씨, 죽은 공범이 이제 지시를 하면 그걸 그대로 따랐던 인물이고요. 이 사건 역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내용들을 교도소의 재소자들한테 내가 약간 이런 일들을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슬금슬금 이제 흘렸던 거죠. 네.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힌트를 가지고 네, 그렇죠. 이 범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이게 지난해 초에 그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서 지난 11월에 송치를 했고 지난 8월에 기소까지 간 거니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긴 시간을 끈기 있게 경찰과 수사 당국에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사를 담당했다고 하는 형사들의 이름을 다 네,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가족하고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어렵게 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두 사건의 피해자 측분 중에 그 한 분만 만남이 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셨고 취재 응하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자백을 받아냈고 이런 범인을 잡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완곡히 이제 인터뷰를 좀 거절하셨고 언급 네. 자체가 힘들다 하셨으니까 이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아버님이셨는데 네. 소식을 전해서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렸지만 여전히 이 남편이 없으면 악몽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 범죄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못 있다는 벗어나고 있는 얘기군요. 거죠. 15년이 지났지만. 네. 그리고 이제 좀 아버님께서 격앙된 반응도 보이셨어요. 저희가 아까 9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한테 밥은 왜 먹이냐. 아. 그리고 재판을 이번에 받는다 쳤을 때 무기징역 이상이 나와야 한다라는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당시 사고 당시의 사연도 전하셨어요. 이 20살짜리였던 그 딸이 서울에 이제 나와서 이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네.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빨리 시작했대요. 취업 전선에.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새벽에 이런 변을 당했던 거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 15년 전 사건인데도 네.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그럼요.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참 인상 있게 들리는데요. 네네. 근데 그 피의자 이모 씨는 지금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살인 미수건 이외에 네. 살인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해였어요. 2004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범의 지시였고요. 공범이 마약에 취하게 한 다음에 네. 가서 금품을 훔쳐와 아. 해서 이제 그 명일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훔친 다음에 그 부녀자 한 명을 살인한 건이었고 강도 살인 혐의로 이제 이번에 같이 기소를 앞두고 있고요. 이 명일동 이 사건이 이 시작이었습니다. 명일동 살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아동 살인 미수가 있었고 그 뒤에 석촌동과 송파동 그 살인 사건으로 쭉 이어지는 거였죠. 이게 시작이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이런 범인을 찾기가 네네. 특히나 이제 무기수로 보역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털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 근데 이걸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춘재 건에서도 좀 애를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백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밀한 진술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서 이 종합적인 정황이 이제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무기수란 말이에요. 어차피 네. 본인은 못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심기를 많이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당뇨가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래서 네. 이도 얼마 안 남아있을 만큼 치아도 그렇게 지금 건강도 많이 쇠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범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그렇게 지시를 받고 마약에 취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분노. 거기다가 꿈에 계속해서 이 미아동 건과 명일동 건이 나온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경찰이 이끌어냈고 그랬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백까지 이어졌고 그 자백을 단초로 기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많은 범행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뭐 더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미 다 그동안에 했던 범행에 대해서는 다 지금 털어놓은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경찰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자백을 본인이 이제 진술로도 하고 이렇게 자필로도 한 건데 내용이 대략 이랬습니다. 이제 여러 통을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에 보낸 건데요. 사건을 저지르고 번복한 사실과 지금껏 잘못한 것들을 자세히 전하면 죗값을 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입수하지 못한 편지에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편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털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 기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건을 저지른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경찰이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군요. 범죄에 대해서 좀 후회한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공범에 대한 뭐 분노 말고. 범죄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은 정말 많았고요.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본인이 이제 명일동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직후에 증거인멸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네. 전북 익산까지 그 일을 저지른 직후에 전세 택시를 타고 갔어요. 공범과 함께. 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본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태우고 흉기를 묻은 이 일련의 것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진술 편지와 네. 자백을 통해서 진술을 했고 그 내용까지 담겼기 때문에
기소에 이를 수 있는 단초가 됐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바로 직전의 사건이기도 하고 이미 뭐 무기소로 복역 중인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살인미수 2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었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았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닷새 전에 기소를 먼저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살인건은 아직 기소 전이긴 하지만 이달 중으로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관할이 지금 이 청송교도소 구 청송교도소에 제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지금 담당 검사가 이제 편제가 됐고요. 재판도 의성 지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기소가 임박했으니까 기소를 할 거고 살인은 뭐 공소시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사실 이 무기수한테 이런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판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 반드시 범인은 심판을 끝까지 받게 된다라는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김영준 기자가 출연해 주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자주 좀 더 출연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김영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형 태풍 하기비스 상륙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를 연결해 사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 2,700개 정도가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방사능 폐기물이 어떻게 보관됐길래 이 강이나 바다에 가서 뭐 가라앉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참 얼토당토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였다면 그 심지어 장갑이나 양말 이런 것도 그 아주 단단하게 가둬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에 넣고. 근데 어떻게 이런 토양, 오염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태풍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폭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맞았다는 게 그 믿기지가 않아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 폐기물 이런 거를 비닐이나 자루에 담아서 노상에 보관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본이니까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러한 거는 사실 그 사고 이후 처리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위가 높은 방사선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루나 포대에 넣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리를 만들든지 또는 콘크리트에 부어 넣든지 또는 납가루 섞어 넣든지 아주 단단하게 보관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보관을 했어야 되겠죠. 땅을 탔든지요. 그런데 이게 그 노출되어 있었다는 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만약에 이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찾지 못하게 되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양이 이제 계속 계산하면 약 3,000톤쯤 되는 것 같아요. 3,000톤이면은 올림픽 수영장 한 개보다 많거든요. 이런 정도가 지금 강이나 바다에 흩어졌다는 것이고, 일단 그런 정도 자루 대개 그 사진 찍은 걸 보면은 금방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그동안 모여있던 게 이제 강, 바다로 흘러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진행형이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류를 타고 일부는 미국 쪽으로 가겠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동중국해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적도가 되니까 따뜻해지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오다가 일부는 대한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남부, 동부 해안을 치게 됩니다. 자, 그게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달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제 스투가르 해협, 홋카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시 또 북쪽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거는 이제 9개월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양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양이 얼만큼 될 건지는 아직 미지일 수 있지만은 도쿄전력의 발표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애프터 서비스 내용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보관한 곳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직접 보면 놀라움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원인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걸 보면요. 검은색 폐기물 자루들이 물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고 내용물이 유실돼서 홀쭉해진 자루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기물 자루가 유실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4년 전에도 후쿠시마 현에 폭우가 내려서 폐기물 자루 수백 개가 유실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폐기물 유출은 없다. 이런 식의 해명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체르노빌이란 드라마가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에 소련 정부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기록을 통해 복원한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소련은 원자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끝내 숨겼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추정 사망자 수가 4,000명에서 9만 3천 명에 달하지만 공식 기록은 1987년 그대로 3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해체된 지 15년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체르노빌의 노심용해가 소련 붕괴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소련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김성환의 시사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27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근무 시간에 놓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여 설명해줘서 매우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힘이 많이 나죠. 그리고 575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시고 2부에 진행되는 다양한 이야기도 매우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방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원의 시사야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운전기사분들 기사님들이 들어주신다고 할 때가 사실 굉장히 기쁜데요. 왜냐하면 들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나 버스기사분들이 들어주신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김성환의 시사야가 주말에는 방송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라디오 국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유익한 방송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더욱 힘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김성환의 시사야는 여러분들의 의견 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질책의 메시지도 모두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또 흔적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요일인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1도 낮은 8